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 사회적 참사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됐습니다. 사참위 활동도 이제 늘어나게 된 건데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일단 재석이 240명이었는데 찬성이 176명, 반대가 10명이고 기권이 54명입니다. 반대면 반대지 기권이 도대체 뭘까요? 참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권인 사람들. 사참위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조사를 할 사람 그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10일까지였는데 이게 1년 6개월이 연장돼서 2022년 6월까지로 연장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참위는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서를 내야 되고 위원을 150명으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조사할 게 많다. 근데 이걸 120명 그대로 유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참위의 조사위원들은 적어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어떤 조사권 그리고 자료 요구권을 좀 부여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개정안에서 다 빠졌습니다. 조사권도 없고 자료 요구권도 없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사권 자료 요구권 없이 사참위는 세월호의 참사 원인을 다시 규명하고 이게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진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 희생자들을 제때 구조하지 못했나 우리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 그다음 정부와 구조기관의 책임 문제는 어디까지냐. 또 진상조사를 방해한 세력들과 국정원이 주변 사람들을 사찰하는 의혹 등등도 풀어내야 됩니다. 국정원이 뭐 유족들을 사찰했다. 이것은 뭐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 그렇죠.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는 사건 처음과 끝에 어쨌든 국정원이 관여한 게 드러났다. 이 점이고 그리고 이제 CCTV 조작 세월호 문제입니다만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과연 특검에서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참위하고 이제 특검이 있는데 사참위는 자료 조사 요구권이라든가 조사권 자체가 없으니까 검찰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검찰한테 영장을 부탁하면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장 청구 의뢰권이라고 하는 거죠. 사참위가 갖고 있는 거는. 그다음에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해서 사참위가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갖고 있으면 사참위는 가서 복사해 가지고 돌려보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일단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사참위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세월호 관련돼서 위법한 행위는 공소시효가 일단 중지됩니다.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는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사참법에 이어서 세월호 특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특검법.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세월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데이터를 조작한 의혹이 있는데 그걸 밝혀내야 되고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에서 블랙박스라고 하는 DVR을 꺼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거기에서 뭔가 손댄 게 있는 거 아니냐. 그 문제.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 청와대 등 권력기관은 어떻게 지시를 내렸거나 어떻게 압력을 넣은 게 있느냐. 이것들이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월호 특검법이 어쨌든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 세월호 참사에 이제 CCTV가 조작이 됐다. 데이터. 이건 사참위에서 일단 밝힌 겁니까 그러면? 사참위와 특검 어느 쪽이 밝힐지 모르겠지만 일단 CCTV 폐쇄회로의 조작 여부는 특검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일단 가 있고요. 그런데 양쪽이 아마 뭐 계속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을 해야 될 건데 그 과정이 과연 순탄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올해 4월인가요? 그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꾸렸었거든요. 임관혁 그 수원지검 안산시 지청장이 단장을 맡았고. 근데 뭐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건 특검으로 해야지 검찰의 특별수사단 갖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특검을 요청한 거고요. 특검이 이제 어떤 사람이 임명되고 어떻게 꾸려지냐에 따라서 참사위하고의 협력 관계, 공유 관계가 나름대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죠. 근데 당장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면 8번 수사 조사한 세월호 특검이 또 수사한다 하면서 이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니냐. 계속해서 수사를 하느냐. 지금 예를 들면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쟁으로 활용하려고 그런다. 특검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8번 해도 아직도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냐. 도대체 얼마나 엉성하게 했으면 얼마나 대충 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조선일보를 대충 사설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아마 이건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또 정략적으로 종결해야 될 사참위 같은 걸 길게 활동 시한을 늘리면서 세월호 카드를 꺼내가지고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뭔가를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문화일보는 아예 더 노골적입니다. 이것은 차기 대선까지 민심 선동을 이어가겠다는 저희다. 예.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되레 욕보이는 행태다. 이렇게 아예 딱 못을 박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유가족들이 해달라는 수건인데 희생자를 욕보인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사설이 욕보이는 건 몰라도요. 근데 이 논조는 보수 언론들의 이 논조는 사실은 국민의힘 논조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예. 국민의힘 뭐라 그러냐면 명분 없는 과잉 수사다. 사참위는 수사에 가까운 조사권을 이미 부여받아서 활동 기한도 연장돼 있다. 예. 그런데 또 세월호 특별수사단까지 수사도 진행했다. 그런데 뭘 또 특검까지 도입을 하냐. 이거야말로 진상규명을 정쟁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좀 여야 정쟁을 떠나서 설명드리자면 세월호라고 하는 사회적 참사는 무고한 국민 300여 명이 사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거는 정치적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냐.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과정입니다. 야당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국가에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말씀 드리자면 세상의 중심은 여의도가 아니에요. 예. 뭐만 하면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냐 정치적으로 누르는 거냐 정략이냐 자꾸 그러는데 언제나 그런 거죠. 내 몸에서 중심은 어디냐.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거기에 온갖 신경이 쓰이니까. 그럼 사회도 마찬가지죠. 고통받고 숨 못 쉬도록 원통한 사람들이 그 국가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가 아직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또 유족들은 뭐 침몰 원인이라든가 예. 국정원의 유족 사찰이라든가 또 CCTV 조작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렇죠.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제 보수 언론 중심 또 보수 정당은 뭐 8번이나 계속 하는데 또 하느냐. 결국은 뭐 선거 위해서 정쟁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예. 이 갈린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래서 늘 조사위원 수도 이번에 150명으로 늘려달라는데 120명에서 묶어놨고 조사 기간도 한 2년은 잡아야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1년 6개월로 또 그냥 갔고 사법경찰관의 조사권이나 자료요건도 역시 불발됐고 이 세월호를 놓고 빨리 진상을 규명해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느리는데 느리는 거는 오히려 조사를 자꾸 느리는 것은 여당이 선거 정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야당이 계속 붙잡고 제대로 뭔가를 갖다 도와주지 않으니까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월호 참사는 종료된 사건이 아니고요. 법원은 아직도 세월호는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 침몰했다라고 법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가 그렇게 늦어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의 기록물을 봉인을 해제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법을 두 가지를 만든 것은 진상조사를 위한 조건과 환경을 구비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정원과 군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또는 내놓지 않고 있는 기록을 확실하게 사참위에 제출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예. 그 청와대 관계 지금 기록들 세월호 관련해서 예. 30년 동안 못 보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풀려면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특별법을 만들어야죠. 네. 동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튼 거기에 뭔가 핵심적인 증거가 있다면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재앙인데 예. 그것을 열어서 뭔가 밝혀낼 수 있다는데 안 열어본다면 참.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이 참사가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났으니까 예. 박근혜 정권에서는 숨기려고 했다 진실을. 근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으로. 예. 또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집권했다고 늘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뭐 반 이상 지나갔는데도 원인을 못 밝혀냈으면 이거는 첫째 정권의 의지 문제 뭐 아니면은 영원히 미궁수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참사와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종인 대표가 사과하기 때도 지금 당에서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자신들의 뿌리를 아직 이름을 갖다 그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그냥 두고 있는 건지 사실은 친박은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래서 내부에서 보면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 참사도 참사입니다만 이 가습기 살균제도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을 위한 권한은 이 사참위 업무 중에 축소됐다 이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로 넘어가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규명해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피해자 구제 및 제도의 개선,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은 그 정도에서 보고서만 빨리 꾸려내고 그만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갈라치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가습기 참사 피해자는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규모가 엄청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피해가 불어났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엄청나고 아직도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까지 치면 엄청난 숫자죠. 그 숫자가 세월호 유가족과 묶여가지고 하나의 정치적인 힘을 갖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빨리 끝내서 던져내야 되고 하나는 어떻게든 법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갈 때까지는 할 수 없이 가는데 이게 엄청난 큰 숫자의 가습기 참사 유가족들하고 묶이지 않도록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사건에는 굴지의 국내 대기업 또 그렇습니다. 외국계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또 굉장히 큰 로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옥시 쪽에서 본사 차원에서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의 이름은 코어팀인데 여기에 법무팀, 보험사, 연구원들이 다 들어가서 어떻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전담팀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도 참여한 걸로 확인됐다. 이 사참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김앤장 측은 우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서만 받아가지고 변론을 어떻게 할 건가 법적인 문제만 따졌지 그런 거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의혹이 드러난 걸로는 분명히 사참위 측은 김앤장이 옥시로부터 95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실험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대응 전략을 꾸려서 이런저런 방어 전략을 꾸려서 수행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옥시 대표이사의 이메일 등을 통해서 다 확인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밝혀야 되는데 법을 바꾸면서 이 국회에서 갑자기 피해자 구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하는 거 종합보고서나 올려. 이렇게 하고 말았으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큰 쟁점입니다. 그럼 이거는 국회도 또 언론도 관심을 좀 안 가지는 분야가 아니냐 그런 아쉬운 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인들의 의식과 행태는 어떻게 전개됐는가라고 하는 통계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두툼한 보고서인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국민 의식 속에 과연 꺼리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방역에 도움이 되고 방해가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리포터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수업 끝나고 바로 이어집니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TV와 라디오 동시에 생방송되니까 많은 청취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제부터였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부터 시작된 국회 여야 대치 상황이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죠.
쟁점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태를 풀 변수는 정의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현 시간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도 하는 것 같던데 같이.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듣기에는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쭉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나 5명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1-2명 정도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이번에 처음 국회 입성하셨는데 그 이번 국회 엊그제 법안 통과할 때 한쪽에서는 시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본인의 의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당장 민생 현안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가 농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한 상황인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이 너무 좀 아쉽고 좀 안타까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끝내 정기회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되지 않아서 또 유족들에게도 정말 미안하고 노동자들에게도 좀 미안한 이런 마음입니다. 유족들하고 함께 국회에서 노숙 단식 투쟁하셨죠? 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이낙연 대표가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죠. 예. 지난번에 9월 달에 국회에 오셔가지고 당대표 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 예. 이제 지금 한 약속을 어기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 이제 여전히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 며칠 전에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로 운전하시는 노동자가 죽었고, 포스코에서 또 노동자들이 죽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국회가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해줘야 할 일이다는 생각 때문에 적어도 12월 안에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그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이신 김미숙님하고 예. 그다음에 이한비 PD의 아버지이신 이용관님하고 저하고 그다음 민주노총 부위원장 4명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이분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가기 전에 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공수처법 개정안에 더 올인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뒤로 밀린 것 아니냐. 그러면서 어쨌든 대표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인데요. 일단 통과가 됐고 정의당은 찬성이 당론이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예, 장혜영 의원은 기권은 했습니다만 네. 관련해서 전 정의당 당원이죠.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당론으로 정했다고 맹비난하고 했던데 일단 당론으로 정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달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달을 가리는 여러 가지 손가락들이 있지만 저는 그 달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노회찬 의원님이 삼성 떡값을 받은 검찰 명단을 공개했다가 실은 그 검찰들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도둑이야 하고 외친 사람이 밤에 소리 질렀다고 해가지고 노회찬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제로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검찰이 이렇게 중징계 또는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유죄를 때리면서 장자영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또 제대로 조사해야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그냥 다 감춰버리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촛불을 들었던 그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것 중에 중요하게 하나는 검찰 개혁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검찰 개혁을 하는 방식이 상시 특검인데 상시 특검의 방식이 실은 공수처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우리의 판단이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당론으로 정해지기까지 난상 토론이 있었다고 들었고, 네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장혜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당론에 따르지 않았는데,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혹시 제재 같은 걸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지만, 예. 일단은 반대표가 아닌 상황이어서 예. 지금은 따로 그거와 관련해서 당에서 징계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한때는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정의당이.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전당대회 등등을 통해서 민주당 이중대 이제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 이 장혜영 의원의 기권이라든가 또 김남국 의원 문제라든가 또 전속 고발권 문제에다가 중대재해법까지 민주당과 계속해서 이 척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이중대 안 한다 그러더니 국민의힘 이중대 하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가영 정문희의 전속 고발권의 문제는 그동안의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진영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예. 그런 정책입니다. 예.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당하고 다른 생각이면 국민의 편 아니냐? 국민의힘 쪽 아니냐? 예, 예. 그냥 국민의힘하고 다른 생각이면 민주당 쪽 아니냐? 이렇게 예. 이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예. 정의당이 주장하는 정책이 민주당하고 같으면은 함께 하는 거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하지 않을 때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전속고발권의 문제도 그렇고 중대재해법도 이거는 실은 민주당도 발의해놓고 또 국민의힘도 발의해놓은 안인데 예. 통과가 안 되니까 양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프레임에서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정의당은 국민의 편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에서 필요할 때 정책적으로 연대도 하고 잘못하면 비판도 하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한창인데 필리버스터가 끝이 나면은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이 법안들을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당연히 아실 테고 정의당은 어떤 스탠스입니까? 이 법안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들. 예. 네, 두 가지 법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국정원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국정원이 이 해외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보다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선거할 때 댓글 부대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간첩이 아닌 사람 간첩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은 그동안에 정의당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법입니다. 그래서 예. 당연히 찬성하고요. 남북관계 발전법도 대북 관계에 대해서 대북 관계하고 평화로울 때 국민들의 삶이 더 평화롭고 특히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남북이 시끄럽고 위험하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전 그런 예. 면에서도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이 법에는 찬성할 생각입니다. 예. 이왕 연결됐으니까 재보궐 선거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기획단을 준비해서 지금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예. 저희가 다음 주 정도면은 방침을 좀 결정하고 당대표가 방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후보를 뽑는 건 결국은 경선으로 뽑는 겁니까? 네, 저희는 그 당 안에 모든 선거가 단독 후보여도 어쨌든 당원 투표를 하고,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껏 큰 선거에서는 항상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 이런 야권 연대 같이 야당이었을 때 이런 네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 자체가 아예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성범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민주당의 이 당헌에 맞게 공천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주장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성부 2부 시작합니다. 2004년 12월 15일은 개성공단의 첫 생산 제품인 통일냄비가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개성공단은 막혀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촉구를 외치며 매일같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강입니다. 자,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은 경기도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지방정부 중에 유일하게 경기도만 있는 직책입니다. 그냥 정무부지사가 아니고 실제로는 평화협력국, 소통협조국, 인권담당까지 3개국 180명의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 평화, 소통, 인권 및 정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 이제 강원도하고 경기도인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남북 문제 더 신경 쓰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전임 있죠 이화영 부지사가 네네. 있었을 때는 또 남북 관계가 또 좋아가지고 예, 그때는 아주 잘 진행됐을 때요. 그래서 뭐 냉면도 한번 갖고 와보자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들도 막 나왔었는데 참 그런 게 다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좀 다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5월 12일 날 취임한 뒤로 여러 가지 대북 보건 협력이나 인도주의 협력 문제들은 잘 진행되어서 몇 가지 성취된 것도 있습니다. 공개된 것도 있고. 예. 그 대화 통로는 열려져 있는 겁니까? 지금 한 2달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전에는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조만간에 아마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북미 대화도 막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뭐 미국이 새로운 뭐 대통령이 선출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우리하고 북한 관계는 어떻게 될지 지금 오늘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예. 일단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성공단 재개 촉구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11월 10일부터 했습니다. 본래 11월 9일 날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기 때문에 예. 11일 날 9일 들어가서 남북의 장벽을 무너뜨리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도라 전망대로 가서 거기서 집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유엔사 승인이 안 났다는 이유로 설치가 지연돼서 임시로 임진각 평화놀이공원 바람의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자로 32일째 예. 지금 하고 있고 집무실을 옮기고 있고 매일 통일도교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엔사가 못 들어가게 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도라 전망대 옮긴다 할 때 1사단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 들어가기 전날 유엔사의 승인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지금 임진각 평화놀이공원에다가 지금 임시 집무실을 차리고 있습니다. 예. 그 날씨가 엄청 추울 것 같은데 북쪽이다 보니까. 되게 춥습니다. 또 바람이 언덕이라서 바람이 많이 붑니다. 아마 이 서울보다 한 3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날씨가 춥지만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지사님은 뭐 또 신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임시 집무실을 차렸다 치고 직원들은 뭔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모든 3개국에서 모든 논의나 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원에서 2시간씩 매일 와갔다 퇴근할 때 2시간 반씩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다 감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1인씩 하시는 뭐 취지는 또 당연히 뭐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북한이 지금 대화를 닫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언제쯤 다시 대화 가능하리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면서 집무실을 옮겨서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인영 장관도 남북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남북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남북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비핵화 문제를 먼저 선행 조치로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면은 남북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통일부 장관에게 협력하고 조력하는 의미에서 이 비핵화 프레임을 앞서서 평화 프레임을 장착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고 있고 또 이것을 국민적 의지를 모아서 남북이 만나서 이런 재개 선언을 하고 나면 국제적 협력을 얻어서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작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막은 거고, 근데 남북 사이가 좋아졌다가 최근에 나빠지면서 북한에서 뭐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하면서 뭐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던데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보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문제는 미국이나 또 뭐 다른 쪽에 유엔의 눈치를 안 보고도 남북이 협의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한국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불만에서 나왔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혹시 부지사님도 그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나 유엔의 승인 문제를 우회하고 아니면 좀 걷어차가면서 일을 해나가야지 남북관계 진전이 되는데 그 틀에 갇혀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전 국민적 의지를 모아서 이제 이런 틀을 좀 우회하고 또 제가 표현을 포미서블 보호드는데 허용 가능한 경계를 자꾸 무너뜨려가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되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지금 경계를 계속 툭툭 치고 나가면서 허물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우리 기업들도 우리가 방북해서 공단에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체크만 해보겠다라고 방북 승인을 했는데 계속 통일부가 거절했었단 말이죠. 뭐 그런 것도 뭐 우리 정부의 섭섭함이 있었을 텐데 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그분들의 손해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여기 지금 32일째인데 벌써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한 서너 번 다녀가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정말로 좀 슬픈 게 그분들이 40대 50대 때 개성에서 공단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도 벌써 60대 70대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면서 우리 125개 입주 기업이 900억의 자산을 거기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넘어와서 거기에 자산을 두고 넘어와서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는데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삼중교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입주기업에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거기서 올 때 한 달 반 북한 노동자들은 봉급을 못 주는데 그 돈을 모아서라도 지금 가서 주고 다시 개성공단 열자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2004년에 시작해서 2012년 2월 10일 날 박근혜 정부가 문을 닫았지만은 실제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이 거의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일어난 누적 생산액이 3조 8천억이 됩니다. 그래서 1억 달러를 투자해서 15억 내지는 크게는 30억 달러를 우리가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공단의 앞으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한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 거기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히, 그 125개 기업 중에 41개 기업이 경기도 소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어떤 해생의 기회,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개성공단은 꼭 재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꼭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게 북한의 달러 박스가 된다. 왜 그 북한의 달러를 퍼주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달에 우리가 주는 평균 임금이 노동자에게 100달러 좀 되니까 뭐 10만 원 좀 넘는 금액인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달러 박스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억 달러를 투자해서 1년에 15억 내지 30을 가져왔습니다.
그 개성공업지구재단 그 이사장 김진영 이사장님 말씀에 하면 15개 중에 1개는 북한에 가져가고 14개를 우리가 가져왔다. 훨씬 이득이죠, 우리가. 훨씬 이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핵무기에 쓰는 데 들어갔다. 예. 또 북한에 퍼줬다는 말은 좀 옳지 않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개성공단에 들어갔을 때 2천만 평을 북한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100만 평 중에 40만 평만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경쟁력과 비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개 내지 300개 기업이 입주를 신청했으나 실제로 활동한 기업은 125개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빨리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줘야 됩니다. 그 경제적 이득도 당연히 우리가 갖고 옵니다만은 이 안보적으로도 이득이 있는 게 원래 그 공단 자리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공단이 들어서면서 군부대가 뒤로 확 빠져버렸단 말이죠. 북한의 군부대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한테는 나쁠 게 없는 것이다. 근데 꽤 오랫동안 지금 폐쇄돼 있는데 해결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에서 남북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이제 남북의 시간을 담대한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이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하셨고 또 남과 북이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도 종전선언을 하고 하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면 남북 진전의 모멘텀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의 오솔길이 개성공단 재개를 하는 일인데 두 지도자께서 남북 정부에서 재개 선언만 해주시면 많은 일들이 그 평화 프레임이 장착되면 많은 일들이 정착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에서 봤듯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노딜 앞에 첫 번째 합의 조건이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는 정말로 평화 프레임 뒤에 저절로 따라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비핵화에 매몰되고 미국의 승인에 제재에 매몰된다면 남북 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2사단, 6사단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 포병 군단이 10km 지금 그쪽에서 더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남북 정상이 빨리 만나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하고 종전 선언을 하고 또 평화 협정을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꿔서 한반도의 평화를 빨리 앞당기는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재강 부지사는 직책이 평화부지사니까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고 경기도 지사님은 어떻습니까? 그 많이 지원해 줍니까? 제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다 말씀하셨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벌써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셨고, 또 내년 봄에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전격 연기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의지에 맞게 또 정책적인 방향에 맞게 해서 지금 현재 도라산 전망대에서 직무를 보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많이 찾아와서 뭐 그들에게는 또 이게 또 한 가닥 희망일 수 있으니까 너무 또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계속 영업을 못한 사이에 또 도산하고 파산한 기업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지사님께서 그 41개 기업에서 해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3억 정도의 지원이 됩니다만 다른 지역에 계시는 그 입주 기업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개 기업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경기도에 41개 기업이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남북 관계가 잘 진전되어서 또 이런 개성공단이 지금 이제 우리가 100만 평 중에 40만 평을 쓰고 있는데 2천만 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어떤 정보에 의하면은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고 청소를 하고 화분을 갈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미확인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뭉클했습니다. 이분들이 북한에서 개성공단이 열리기를 염원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측면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부지사님이 그 경기도 평화 부지사로 간다고 했을 때 조금 의외다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총선 끝나고 이제 경기도로 가셨는데. 예. 원래 좀 어떻게 이재명 지사하고는 뭐 인연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쪽으로 가게 되셨어요? 그것도 제가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본인도 잘 모르는군요. 예, 저는 이재명 지사님하고 전화를 하거나 또 서로 저는 이재명 지사를 잘 압니다. 이재명 지사는 저를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부산서 3번 연구, 다른 사람은 3번 내리 당선 자랑하다면 저는 3번 내리 낙선을 해가지고 자랑할 것도 못 되는데, 지사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평화 부지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원래 TK 출신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부산에서 내리 3번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국회의원 준비는 더 이상 안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정치를 한 이유가 부산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지사님과 함께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많은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부산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학 기간 동안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적인 능력과 또 경기도에 시행되는 많은 일들을 제가 보고 배워서 부산에 가서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고 부산을 개조시킬 그런 정치적인 열망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역할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평화를 강조하시고 개성공단 재개도 이야기하셨으니까 정부 당국이나 혹은 북한 쪽에, 북한도 YTN 듣고 있으니까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있으면. 지금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이 엄격히 말하면 국가 간의 외교 문서인데 북한에서는 비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국회에서 그것을 비준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준되면 그 합의에 제1위적인 조건이 개성공단의 재개입니다. 그래서 이 비준을 국회에서 좀 빨리 해주시고 북한 쪽에서도 지금 정말로 담대하게 저희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담대한 시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알겠습니다. 평화의 시계를 되돌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리선도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이슈 언박싱 시간이죠. 신장식 변호사,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보면 신규 확진자가 689명 발생을 했는데요. 689명, 그러니까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정점, 그때 2월 29일에 909명이었는데 그 이후 286일 만에 최다 기록이자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로도 가장 많은 숫자고요. 689명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673명, 해외비 16명인데 수도권 확진자들이 많습니다. 서울 250명, 경기 225명, 인천 37명, 수도권만 512명이었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울산이 47명, 부산 26명, 충북 20명, 그리고 경남 12명, 강원 11명, 충남 9명, 대전 8명, 전북 7명, 대구 6명, 제주 5명, 전남 4명, 광주, 경북 각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0시부터 6시까지 확진자가 539명 집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700명대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서울은 2.5단계 상향하기 그 전에 이미 그렇습니다. 9시 이후로는 움직이지 말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좀처럼 확진자 수는 떨어지지 않네요. 예,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그걸 좀 봤더니
직전 주에 비해서 오히려 0.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운영 중단이나 제한 같은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사실 방역 때문에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또 병상 확보 문제인데 이게 확진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서 자택을 대기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다. 근데 뭐 방역 당국에서는 이게 행정 처리 시간이 들어서 그렇지 아직 모자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은 중환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보면 전국 583개 가운데 52개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합쳐도 8개 뿐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계속해서 다른 그 민간 병원을 포함해서 뭐 서울대병원이나 등등 해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또 고대병원도 오늘 뭐 몇 개 병상이 확보가 됐고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기준으로 보면 확진 판정 이후에 자택에서 대기 중인 수도권 확진자가 506명이나 됐고요. 이들 중 일부가 이틀 이상 대기를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확진자 6명을 전남 목포시 의원으로 전원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경기 지역 감염자 가운데 중환자나 분만 같은 특수 상황으로 뭐 환자들이 간간히 서울, 인천, 수도권 병원으로 간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비수도권 지역 병원으로 경증 환자나 일반 환자 대기자가 이송된 경우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원 환자 수보다 확진자가 계속 더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병상이 모자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이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비상이기 때문에 그 행정부처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업무 영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인력 추적하고 역학적 추적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어렵다면 이제는 그 부처 간에 또는 부서 간의 장벽을 좀 허물어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방역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좀 유연한 조직 체계의 개편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시적 개편이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지금 이 점검을 해보는데 본인들이 아직까지 안 걸린 안전한 루틴이 있는 거예요. 일상. 나는 이 일상을 유지해서 올 한 해를 안 걸리고 버텨왔다. 근데 이 일상 자체도 사실은 재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선에서부터 만나는 사람, 가서 밥 먹는 식당, 요 루틴대로만 다녀서 나는 괜찮아. 라고 했던 이 루틴 자체를 재점검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 회사에서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뭐 부딪혀서 얘기하고 해도 당연히 안 걸리겠지라고 하지만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도시락을 그전에는 같이 모여서 먹었는데 각자 방에서 먹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조두순 출소가 당장 내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한 새벽 6시쯤에 지금 출소를 한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하기 전에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고요. 보호관찰관이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장치 체결 상태를 촬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조두순이 정확히 어느 교도소에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조두순이 포항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간 상태거든요. 조두순이 내일 출소를 하게 되면 관용차를 타고 주소지 인근인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를 받습니다. 또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차는 사람의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안에만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서 신상 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조두순은 출소 당일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길 원해서 출소 직후 보호관찰소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브리핑이 되고 있고 법무부가 내일 이 조두순 출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조두순이 보호관찰소에 있을 때 간단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고 이렇게 보호관찰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두순은 다시 관용차를 타고 주소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조두순이 집에 가게 되면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거듭 확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왜 관용차를 타고 이동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에 이동하지만 조두순은 이 전자장치 부착 직후 1:1 밀착 감독 대상자가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 보면 SNS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조두순을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걸 막기 위해서 관용차로 이동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조두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하는 것은 결국은 재범이 우려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재범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법무부든 뭐 관계 당국이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또 일부 이게 조두순 출소에 맞춰서 그 지역구 쪽에 계신 고영인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엊그제 통과가 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일단 전자발찌 7년간 부착하게 되고요. 근데 이전에는 전자발찌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 그 처벌이 매우 약했는데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상향돼서 전자발찌를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징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출 시간 제한도 확대했어요. 예전에는 야간 시간에만 외출 제한을 했는데 등하교 시간 또 그 외출을 못하도록 하게 하고 출입 금지 구역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약물 등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두순에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라고 하는 것까지 법무부에서 그 해당 법원에다가 그 거주지 예. 법원에다 청구를 했는데 예. 요거는 어떤 결정이 날지 아직 법원에서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0.03%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 금지. 예. 이거는 판사들이 좀 고민하겠는데 고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지켜보고요. 뭐 안산시에서도 나름 또 경기도에서도 CCTV를 더 확충을 했고 또 무술 특기자들을 또 채용을 해서 뭐 24시간 감시를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24시간 밀착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 화학적 거세 이런 방법은 안 되느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법이 있거든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 대상자가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검찰에서 항소심까지 성폭력 사건이 이랬을 때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약물 치료를 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조두순은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복역 중이거나 또는 임시로 이렇게 출소를 시킬 때 요때도 약물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 것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조두순 같은 경우는 다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거라서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 법률에 따라서 그 약물 치료를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 즉 출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재판 중에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출소가 됐을 때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니 다 복역 마치고 처음에 아예 세게 했어야지 복역 마치고 나오는 사람에게 거꾸로 이거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법의 일관성이나 보편성에 적절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법률상의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뭐 새롭게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사람들한테 그걸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형법에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잘 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만 뭐 신장식 변호사 말처럼 이미 다 처벌을 받고 출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뭐 어떤 법적으로 취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 좀 아쉬웠던 건 처음 재판 때 이게 검사 측에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자꾸 내리에 남습니다. 예, 여전히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범죄, 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든지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 내지는 뭐 젠더 감수성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좀 가볍게 본 거는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조두순이 나와가지고 어떤 뭐 성범죄도 그렇지만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릴까 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조두순이 이 교정시설에서 뭔가 교화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 안산 시민들 비롯해서 많이 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또 어떤 점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은 떠들썩하고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오지만 한 뭐 6개월, 뭐 1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이거는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사이트에. 네네. 근데 그 혹시 여러분들 그 복사해서 퍼서 다른 데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법으로 또 불법이고 처벌받기 때문에 모르고 또 다른 뭐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시는 분이 계실까 봐.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 본인이 들어가서 보기만 해야지 딴 데 퍼나르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공수처법 이야기로 넘어가죠. 공수처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고 이제 빠르면은 올해 늦으면은 내년 초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공수처 설치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추천위원회 회의가 소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종 후보 2명에 대한 의결만 남았다. 그렇게 지금 회의 진행상을 보면은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예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그 헌재 선임 연구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을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천위에서 다음 주에 이제 바로 5차 회의를 통해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을 하고요. 20일 안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르면 뭐 연내에도 출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 기자 언급했던 두 사람이 지난번 투표 때 5표씩 받은 사람이죠. 6표를 받았으면 뭐 공수처장이 되는 건데 둘 다 5표씩 받았다. 네. 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2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자, 이게 이번에 그 바뀐 안이 이제 김용민 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검사 수사 경력도 10년에서 7년으로 좀 줄었고 수사 대상과 규모는 어떻습니까? 수사 대상은 뭐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 그다음에 판검사, 고위경찰 등등 해서 한 7,000명 정도. 예, 사람으로 보자면 7,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판검사가 한 5,000명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실 고위공직자들이나 그 고위공직자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것도 또 상급 이상 상급 공직자니까 4급 뭐 이상 이렇게 공직자이기 때문을 사실 국민들을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위공직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실 때 이 뭐 삼성이나 재벌들 규제하자 그러면 자기가 규제받는 것 같이 걱정하시고 종부세 올린다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저는 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기한테 세금 폭탄 맞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공수처는 정말 고위공직자들과 그 일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급 이상 고위 공무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7,000명쯤 됩니다. 5천만 국민 중에 7,000명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 가서 수사받을 일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뭐 1억 대상은 뭐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어떻게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총장이 1호가 되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여론의 뭐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게 그 김봉현 회장 그러니까 업자에게 접대를 받은 3명의 검사입니다. 그게 그런데 3만 원 모자란다고 한 명은 3만 원. 3만 8천 원이죠. 네, 3만 8천 원. 기소를 하고 두 사람은 징계로 그래 기소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고무줄 같은 법이 있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1호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한 법이니까. 왜냐하면 김봉현 씨가 접대를 했는데 그러면 김봉현 씨 거는 빼고 4분의 1 이렇게 해서 나눠야 되는데 전체 금액에 김봉현 씨가 또 김봉현 씨를 포함해서 금액을 나눴단 말이에요. 꼼꼼하게 얘기를 했죠. 또 이렇게 접객원들 1인당 50만 원은 검사들 3명한테만 접객원들을 접객하게 했기 때문에 50만 원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다 100만 원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이게 그 업무랑 상관이 없느냐.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뇌물죄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처음부터 김영란법만 가지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7월 달에 접대를 받고 2월 달에 그 다음에 2월 달에 라임 수사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남호 부부장 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업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펀드 사건이나 금융 사건에 들어갈 수 있는 검사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특수부의 귀족
특수라고 하는 일부고 거기에서 접대받았던 분들이 전부 다 귀족 특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셋 중에 적어도 한두 명 이상 셋 다 그쪽으로 갈 거라는 것을 뻔히 이주영 변호사가 다 뻔히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뭐 한다고 거기서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겠어요. 당연하게도 뇌물죄로 의유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더라도 검사가 업자랑 같이 룸사랑에서 술을 마셨고 얻어먹었다 그것도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일 문제가 된다면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주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 지금 동료들이었잖아요. 전 검사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했죠. 현직 검사 아니다. 지금 변호사들이랑 먹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검사 3명도 술집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고 확인된 검사 3명도 자기는 절대 술집 간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 거짓말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 거짓말이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윗선에서 누군가 보고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선 차단하기, 흔히 상선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끝까지 부인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국가 공무원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거짓말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도의적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징계위원회에 저는 피징계 대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건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징계가 내려질 거라고 보여요. 지금 검찰 조직 그 누구도 이 건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하지 못한다. 이걸 확인하는 깨우쳐주는 그런 사건에 대해 생각이 되고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도 한번 소환을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통해서 그것과 함께 검사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검찰 권력이 이래서 좀 개혁이 필요한 거고 문제가 되고 공처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보여준 예시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호 수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야말로. 가능성은 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뭐 장모 문제나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수사가 진행 중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소를 안 해버린 부분이 있고 뭐 뇌물죄 부분이나 청탁금지법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건지 사실이 뭔지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박정우 기자가 방금 이런 것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이런 거죠. 검사가 잘못을 해도 검사가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니까 같은 편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막강한 권력 중에 하나 기소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내가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기소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래서 기소를 안 한다. 예를 들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5년 동안 검사 기소율을 보니까 11,852건이 사건이 접수됐는데 기소는 14건 됐습니다. 0.13%. 0.14%. 그러니까 9%는 불기소했다는 건데 일반인들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의 잘못은 공수로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 내적 그 견제가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걸 보이잖아요. 사실 대검 감찰부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거나 한동훈 뭐 등등등 해서 감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 감찰 방해되고 사건 서울 고검에다가 재배당하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검에 외부에서 판사 출신 감찰부장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견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외부에서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공수처로 이제 귀결지어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기들이 공수처의 설립 근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검찰에서.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수사는 받는데 기소는 검찰에서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는 안 가요. 아니 국회의원도 고위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만 쏙 빠지고 다시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해서 수사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얘기를 왜 꺼냈냐면 6085님께서 이낙연 씨를 1호로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국회의원 어떠냐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1호는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라는 풍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렇게 이낙연 1호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대응하는 댓글이에요. 국회의원 할 때는 그렇진 않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